네, 안녕하십니까. 예, 조금 늦게 들어왔어요. 처음 뵙는 분도 계시고, 봤던 분도 계시고. 그래도 보니까 확실히 이제 1월 달이라 그런지, 지금 혹시 재학생이신 분들 있으세요? 손 한번 들어주실래요? 재학생. 3학년. 와, 4학년? 혹시 2학년은 없으시죠? 그럼 여기서 혹시 나는 저기 초수가 아니다. 초수가 아니다. 하시는 분은, 예. 얼굴 보면 아는데 내가 괜히 또 물어본 것 같아요. 저희가 아무래도 이제 방학기간 이용해가지고 3학년, 4학년들이 많이들 오세요. 그러다가 이제 3월 되면 또 학교 가고 안 보였다가 다시 또 이제 시험 막판에 나타나기도 하고 이제 그런 상황인데 아무래도 이제 1월 달이다 보니까 저희가 좀 편안하게 이제 가족 생활부터 진행을 하려고 하고 있고요. 일단 저희가 올해 설명회라든지 OT를 아직 안 했어요. 그냥 오늘 개강할 때 같이 하려고, 제가 아직 안 했던 거라서 일단은 이렇게 2020, 벌써 2020 대비네요. 임용고시 대비 요령 요거 이제 꺼낼 거고요. 시간이 정말 빨라요. 2020년이 너무 판타지한 뭔가 이런 시대라고 느껴졌는데 코앞이 되었네요. 한번 OT 자료 보겠습니다. 시험 전형인데요. 작년까지 시험 보셨던 분들 아마 관심 있게 지켜보셨을 것 같습니다. 논술 한 문제가 있던 것들이 논술 없어진 거 다 알고 계실 거고요. 자, 저희 기입형이 이제 옛날 같으면 전공 A에서 8, 서술이 6, 또 전공 B에서 이제 서술이 6, 논술이 하나였던 것이 일단 이제 올해부터는 전공 A에서 기입이 4수로 이제 줄고 대신 서술이 8로 늘어난 거지요. 다시 이제 전공 B에서 기입이 이제 2문항이 생기고 서술형이 9문항이 되었습니다. 아닌 게 아니라 옛날에 전공 A 할 때 너무 기입이 적고 이제 기입이 많고 서술형 문항 숫자가 작다 보니까 A에서는 막 시간이 남고 B에서는 막 시간이 부족해서 너무 시간 안배가 안 되는 부분들이 있었었는데 이렇게 하면 조금 더 좋겠구나라는 생각이 좀 드는 부분들이 있었었고요. 그리고 논술 문제를 아주 작년 문제에서 대단원의 막을 내렸죠. 정말 서론과 결론에서 조건을 부여해가지고 다들 8번부터 쓰다가 시간이 부족했던 그런 사례가 발생을 이제 해버렸었습니다. 백워드로도 굉장히 깊게 좀 출제를 했고요. 거기다가 가정과 교육에 성격까지 거기다가 포함을 시켜서 쓰려고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굉장히 난이도가 좀 높았던 문제라고 좀 보여지는데요. 다행히 이제 논술 문제가 없으니까 선생님들 편하게 이제 기입형 쓰실 수 있게끔 하시고 서술형 쓰시면 되는데 지금 사실은 제일 까다로운 문제가 기입형이 돼버렸어요. 너무 사이드가 많이 나와버리니까 공부를 해도 좀 보람이 없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그러니까 모고 때가 되면 사이드 자료를 찾아서 공부를 해야 되는 이런 참 현실이 너무 안타까운데 기입형이 마음 같았으면 그냥 더 줄여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좀 들거든요. 근데 이제 6문항이니까 그래도 뭐 최선을 다해서 맞춰봐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서술형인데 어쨌든 서술형이 이제 좀 비중이 더 커진 상황에서 굉장히 중요한 게 뭐냐면은 저희가 이제 서술을 할 때 정확한 키워드를 갖고 정확하게 표현을 해야 되는 게 관건이거든요. 보통 한 문제에서 두 개 정도의 개념을 물어보게 되는데, 그러면 이제 한 개 개념을 거의 한 2줄 정도에 가깝게 서술을 하거나 설명하는 그런 경우가 발생을 하게 되었을 때, 뭘 주의를 하셔야 되냐 하면, 오늘같이 쉬운 가족생활, 좀 다른 파트보다는 좀 쉽거든요. 쉽고 재미있는 가족생활을 들을 때, 너무 재밌는 거예요. 다 이해도 되는 거예요. 너무 자신감이 있는 거예요. 근데 답안지를 쓰라 그러면 잘 안 써져요. 그래서 공부할 때부터 재밌게 먼저 이해를 하고 만약에 개념을 쓰라 그런다면 나는 어떤 키워드를 넣어야 될까라는 연습을 미리미리 차곡차곡 하시는 게 매우 중요하실 것 같아요. 특히 이제 3학년이나 4학년 되시는 분들이 혹시라도 나는 올해는 그냥 시험 한번 봐보는 거야. 아니면 나 어차피 시험 안 보니까 그냥 수업 간단하게 한번 그냥 흘려 들을 거야 라고 하신다면은 저는 시간이 좀 아깝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한 번을 들어도 잘 새겨서 오개념이 생기지 않도록 처음부터 기초를 탄탄히 해주는 것이 매우 중요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론만 들을 때부터 쓰기 연습 그리고 개념 잡는 연습을 저희가 좀 많이 할 겁니다. 미리 말씀을 드렸고요. 그다음에 2차로 넘어가게 되면 아시다시피 이제 수업 실현하고 면접을 하게 되겠죠. 지금 수업 실현의 경우는 학교마다 많이 이제 형식이 달라지다 보니까 지역마다 많이 달라지다 보니까 실현만 하는 학교도 있고 실현에다가 이제 뭐 집단 토의라든지 수업 나눔을 하는 경기도 같은 지역들도 있는데 요거는 나중에 또 고민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지역 고민을 지금부터 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더라고요. 나는 경기도를 갈 거예요. 서울을 갈 거예요. 거기 맞춰서 미리 맞춤형으로 공부를 할 거예요. 하시는 경우도 있기는 한데 뭐 자신감 있으시면 뭐 그렇게 하셔도 상관은 없고요. 근데 아마 또 TO가 또 나와봐야 아는 거다 보니까 일단은 두루두루 생각해 놓으셨다가 거의 본격적인 준비를 1차가 끝나자마자 보통들 하고 계십니다. 요건 나중에 얘기니까 일단 접어놓고요. 이어서 임용고시를 위한 참고도서를 좀 실어놨는데 저희가 이제 매년 전공서적을 좀 올려드려요. 근데 이제 사실은 전공서적이 너무너무 많거든요. 근데 그 중에서 어떤 책을 보고 내가 공부를 해야 되느냐라는 거는 저희들한테 매우 중요한 부분이 돼요. 왜냐하면 전공서가 한 200권이 있다 그러는데 내가 고른 책마다 너무 사이드라든지 임용고시 출제가 안 됐던 책들이라고 하게 되면은 공부는 너무너무 많이 했는데 시험 문제 안 나오는 경우도 더러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일단 선정하는 기준은 뭐냐면 되도록이면 많은 양을 포함하고 있는 거. 최대한 자세한 책들이고요. 그리고 기존에 기출이 많이 되었던 책들을 위주로 해서 실어 놓았는데 보면 되게 조금밖에 안 올려드렸어요. 거의 이 정도는 필독서 수준입니다. 그냥 우리 이 학원 교재도 있지만 학원 교재 옆에서 반드시 서브로 놓고 같이 봐야 될 학원 교재가 서브죠. 사실은 전공서가 주고 같이 병행해서 봐야 되는 책들이란 뜻인데요. 식생활 같은 경우도 아실 거예요. 영양학에서는 21세기 영양학 굉장히 중요한 거 알고 계실 건데 또 최근에는 기초 영양학만 들어도 합격을 한다. 그래서 기초 영양학만으로도 공부를 해서 합격을 했던 케이스들이 많이 있었긴 했었습니다만 제가 보기엔 요즘은 고급 영양학까지 문제가 많이 튀어 올라왔거든요. 그러니까 골다공증과 관련되어서 호르몬 관련에 대한 내용을 쓰라고 했던 경우는 고급 영양학 정도는 섭렵을 해야 정말 정확한 답안을 쓸 수 있는 그런 상태였었고요. 올해의 문제도 그 부신 피진 호르몬이라든지 항이뇨 호르몬에 대한 전반적인 정리는 21세기보다 고급 영양학이 훨씬 잘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제가 봤을 땐 기초 영양학은 조금 부족할 수는 있는데 학생분들의 경우는 학교에서 기초 영양학으로 수업 많이 듣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렇다면 선생님들께서 많이 보충을 아마 해주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학교 수업에서 만약에 그 책으로 수업을 들었다라고 할 때에는 최선을 다해서 잘 들어놓으시고 임용고시 대비용으로 할 때에는 거기다 살을 붙이시든지 어차피 저희 책이 지금 21세기하고 고급 영양학 기반으로 이제 써질 거거든요. 그러니까 기초 영양학을 주교재로 놓고 이걸 서브로 해서 단권화를 시키셔도 상관은 없으실 것 같아요. 그다음에 생애주기 영양학은 책이 여러 가지가 있기는 한데 일단 기출됐던 게 여성 호르몬 부분이 좀 이제 이윤수 교수님 책이 좀 잘 나와 있는 부분이 있어서 이 책을 선정을 해놨는데요. 뭐 일단 가장 좋은 건 대학 교재입니다. 내가 학교 다닐 때 선정해서 공부했던 교재가 있으면 그걸 그대로 활용하시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학원 교재를 서브로 오히려 거꾸로 넣어서 단권화 시키는 것도 괜찮으실 거예요. 그다음에 식품학인데 진짜 공부를 많이 하신 분들은 영양학보다 식품조리가 더 어렵다라고 얘기를 많이 하세요. 이 영양학이 기초가 돼서 식품학이나 조리학이 얹어져서 나오거든요. 근데 정말 책이 많아요. 책이 너무너무 많아서 일단 제일 쉬운 책하고 그나마 가장 기출이 많이 됐던 책을 선정을 해놨는데 조리과학 책은 되게 쉬운 책이에요. 너무너무 쉽게 그냥 술술술 익힐 수 있는 책이고요. 난 너무 자신이 없다라고 할 때에는 이걸 보신 다음에 빨리 독파를 하시고 과학으로 풀어쓴 식품과 조리 원리 정도를 해주시면 되는데 이 책은 정말 기출이 많이 되었어요. 너무 많이 되었고 우리 지금 이제 그 식생활 교재도 이 책이 많은 비중을 지금 차지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제 염두에 두시고 보시면 되고요. 이거 외에도 뭐 식품 가공, 저장, 위생 같은 파트들이 있는데 뭐
전공서가 있다면은 다 있으면 좋아요. 다 있으면 좋은데 보실 수 있으시면 보시고 시간이 없으면 그 학원 교재로라도 보셔서 마무리를 이제 지으시면서 가시는 거를 목표로 이제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초수생의 경우는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일생활에서는 의복재료 관리에서 이것도 거의 교과서처럼 쓰이는 책이지요. 피복재료와 지금 피복재료 관련 책들이 한 두세 권 있기는 한데 임용고시로는 이 책이 좀 가장 제가 보기에는 아직까지는 좀 편하신 것 같아요. 적합한 것 같아요. 근데 새 의류 관리도 너무 책이 잘 나왔어요. 세탁에 관련되는 교재들이 더 있기는 한데 임용고시보다 난이도가 너무 많이 올라가 있어가지고 새 의류 관리가 적정한 수준으로 굉장히 다양하게 좀 나와 있다라고 아직까지는 좀 생각이 드는 부분이 있어서 올려놔 드렸고, 의복과 환경 파트는 이제 방통대 교재인데 워낙 오래된 교재지만 아직까지 대학가에서 많이 쓰고 있는 교재라고 하여서 일단은 실어놨습니다. 이 책까지 따로 전공서를 보시기에는 버거울 수도 있어요. 그러면 일단 2개 정도만 보신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의복 제작 파트에서는 의복의 입체 구성인데 이것도 교재가 되게 많은데 저는 이제 강순희 교수님 썼던 이 책을 일단은 선정을 해드렸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 이유는 임용고시에서 봤을 때 적정한 난이도를 갖고 있는 것 같아서 뭐 셔츠 컬러 블러스라든지 기존의 문제가 좀 출제된 것도 있었고 해서 이거를 선정을 드렸고, 주교재도 저희 학원의 요 교재도 거의 이거를 기반으로 토대로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거에 뭐 복식 디자인론 같은 디자인 자체에 대한 이제 전공 서적들도 있기는 한데 난이도가 조금 높기는 해요. 그래서 읽는다면은 부분적으로 봐야 되는 책들이죠. 그러니까 참고 도서도 교과서처럼 봐야 되는 책이 있고 그냥 부분 좀 이렇게 짜집기 해서 보는 것이 좋은 책들이 있어서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복식 문화 쪽도 좀 어려워하시는 분들은 전공서를 하나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복식 문화 같은 경우도 워낙 책들이 시중에 엄청나게 많더라고요. 근데 어쨌든 요건 좀 보완을 많이 했습니다. 기존 교재보다 좀 보완을 좀 많이 들어간 상태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주생활 아시다시피 넓게 보는 주거학인데 3판까지 나왔거든요. 이제 새로 구입한다 그러면 반드시 3판 구입하셔야 됩니다. 중고 싸게 준다고 누가 떠리를 이따만큼 모아서 한꺼번에 판다고 사시지 절대 마시고 내용이 되게 많이 추가가 됐어요. 그래서 반드시 3판 봐야 된다. 개정판 있는 분도 3판 바꿔서 사야 될 판이거든요, 지금. 그래서 3판 보시고 저희 주생활 교재도 거의 널주를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복습을 널주로 하시라고 권장을 지금 하고 있는 교과서처럼 봐야 되는 이제 상황입니다. 그 외에 너무 사이드 개념들이 많이 튀어나오고 있어서 기타 전공서들이 굉장히 많이 첨가가 됐는데 그거는 이제 우리 학원 교재 속에 출처랑 있을 거니까 혹시 궁금한 책들 더 파트별로 보고 싶은 책들이 있으면 이번에는 교재 출처를 되게 세세하게 집어넣었어요. 정식으로 출판이 되는 거다 보니까 저작권 문제가 걸릴 수 있다 그래가지고 출처를 깨알같이 엄청 집어넣어놨거든요. 그러니까 궁금하다 그러면 그냥 출처 보시고 서점 가서 보시거나 도서관 가서 보시거나 구입하거나 하셔서 보시면 이제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소비 파트지요. 소비 파트도 공부할 땐 쉬운데 시험 볼 때는 너무 까다로운 그런 이제 파트가 되겠고요. 교과서처럼 보고 있는 게 가정관리학 교과서처럼 보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알기 쉬운 가계경제론 같은 경우도 소비자 선택 이론 쪽에가 좀 강세를 띠다 보니까 한때 열심히 봤는데 뭐 요것도 지금 관건이지만 소비자학이 지금 너무 새로 출간된 책들이 많아서 조금 정말 신경이 쓰이는 파트거든요. 소비자와 시장 환경도 지금 개정판으로 나와 있고요. 근데 개정판과 구판이 아주 큰 차이가 있는 것 같지는 않은데 만약 구입을 하신다면 당연히 개정판으로 구입을 하셔야 되고 새로 쓰는 소비자 의사결정론이라든지 가치 소비 시대의 소비자 의사결정론이라든지 소비자 주권 시대의 소비자 의사결정론이라든지 지금 의사결정론 책만 소비자 의사결정 로드맵부터 해가지고 책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박명희 교수님이나 박명숙 교수님이나 보통 왔다 갔다 하시면서 많이 나오고 김영신 교수님도 많이 나오시잖아요. 그러니까 번갈아 가면서 많이 이렇게 책이 좀 나오는 것 같아요. 출처가. 그래서 저희는 지금 어쩔 수 없이 김영신 교수님 책 하나 그리고 박명희 또는 박명숙 교수님 책 하나를 해서 두 권을 좀 보고 있어요. 소비자 의사결정론 파트만큼은.
현재 그러고 있는데 작년에 안 나왔죠. 또 그렇게 열심히 빠는데 갑자기 막 신용정보 나오고 막, 이게 좀 예상이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지금요, 소비자 파트에서 이렇게 학부를 전공했던 분들이요, 합격률이 높아요. 주소비 아동학과로 따로 오신 분들이 있거든요. 이분들은 너무 쉬운 내용인 거예요. 학부 때 그냥 기동량으로 들었던 거, 별것도 아닌 걸 냈네 이러고 되게 쉽게 맞추고들 하세요. 그러니까 학부 때 수업을 잘 들어놓으세요. 그래가지고 이게 스쩍스쩍 치는 말들인데 생각들이 난다고 하더라고요. 그 차기량 문제 있죠? 의사생활 같은 경우도 어떤 분은 학부 때 정말 스치듯이 봤대요. 근데 생각이 나서 적었다 이런 분들도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은 중요하지 않아도 내고 아무렇게나 내는 건 아니시겠죠? 이제 제가 봤을 때는 정말 뭘 내는지 알 수 없는 상황이라 이제 학교 수업을 듣는 상황이라면 학교 수업은 되게 유리하다라고 자꾸 누누이 말씀을 좀 드립니다. 졸업하실 분들 좀 서운하실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어쨌든 또 재수생들은 또 재수생대로 따로 책들을 보시면 되니까 그렇게 또 장단점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가족생활 파트, 오늘 이제 진행할 파트인데 인간 발달하고 가족학 두 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죠. 인간 발달도 책이 굉장히 많아요. 저희 출제가 한 20권 되거든요. 지금 여기서 인간 발달 책이 너무 많은데 그냥 정말 딱 학자별로 어떤 얘기를 했는지 이론 정리를 한다 그런다면은 그냥 딱 임용고시 수준에서는 아동 발달의 이론이 제일 편하겠더라고요. 너무 간단해도 그렇고 너무 양이 많아도 그렇고 현재까지는 이 책이 그냥 저희 입장에서는 공부하기 좋아 보여서 저희 교재도 요거를 많이 기반으로 기존에 하고 있긴 했는데 이번에는 약간 이제 신감 많이 섞었습니다. 그리고 부모 교육도 중요하죠. 부모 교육 문제가 꾸준히 나오고 있는데 부모 교육은 몇 권 났는데요. 시중에 나와 있는 그 책들이 근데 아직까지는 정호풍 교수님의 부모 교육 책이 가장 좀 좋은 것 같아서 실어놨고 우리 교재도 그걸 기반으로 했습니다. 가족학 책이야말로 종류가 너무너무 많죠. 정말 종류가 많은데 한때는 이 개정판 가족관계학 책이 정말 기출이 많이 되었던 책이에요. 근데 한때 이렇게 기출이 많이 되었던 책들이 지금은 잘 기출이 좀 바닥이 났다고 해야 되나? 근데 우리는 어쨌든 기본 개념을 깔고 가야 되는 상황이니까 그냥 기초 개념 정도로 생각하고 넣어놓은 것인데 재수생이라면 다른 책을 보셔도 괜찮겠지요. 조금 더 두꺼운 가족관계학 더 두껍게 나온 책이 있어요. 정현숙 교수님 나온 책이 있는데 거기서 지금 균형가족, 올순의 순환 모델 같은 경우는 정말 그 적응성의 6가지 수준 이런 거 나오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너무 지금 문제가 힘든 건 뭐냐면은 그냥 건강가정 나오면 쉽다 이겁니다. 어느 책이든 건강가정을 안 다루는 교재는 없으니까. 근데 문제는 뭐냐면 똑같은 균형가정 나오고 순환 모델이 나와도 어떤 책은 요만큼만 설명을 하는데 어떤 책은 이만큼을 설명을 하는데 이만큼 중에서 정말 사이드인 거 이런 걸 뽑아가지고 딱 문제를 만드시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교재를 봐야 되느냐라는 기준이 들어갔을 때는 저는 어쩔 수 없이 가장 자세한 책이요. 가장 두꺼운 책이요. 라고 지금 얘기를 자꾸 이제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는데 그 올순의 그 모형에서도 적응성의 6가지 측면은 그 책밖에 없었어요. 심지어 제가 정말 교보를 매일같이 출근하다시피 지금 2달째 갔거든요. 근데 원래 그 출처가 있긴 있었었는데 그 이번에 가족 복지랑 이제 이것저것 보완하느라 더 뒤져봤는데 정말 딱 한 권밖에 없더라고요. 그리고 심지어 6가지 측면이 안 나오고 5가지 측면으로 나온 책도 있었어요. 야, 그러니까 이 책을 그러니까 잘 고르지 않으면 너무 헛고생한다? 라는 생각이 많이 드는 거죠. 그래서 일단은 저도 계속 정보를 많이 수집하고 수시로 서점에 가서 신간에 많이 뒤져보는 이유 중에 하나가 책을 잘 골라야 된다는 그런 면들인데 일단은 그래서 제가 뭐 부족하나마 내가 너무 정보가 없다면 그냥 권해드리는 위주로 좀 보시고 그리고 나는 정말 이제 재수로 하고 삼수로 하다 보니까 이런 교재들이 다 섭렵이 되어 있어서 더 자세한 사이드 자료를 봐야겠다라고 하시면 그분들은 이제 좀 기반이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자체적으로 서점에 가셔서 자료를 뒤져보는 거는 그 정도 되신 분들은 보셔도 괜찮아요. 근데 초조생 분들이 스터디를 하다가 그런 걸 되게 많이 봤어요. 막 이제 갑자기 아이디어 뱅크처럼
초수생들인데 스터디를 너무 열심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사이드 중에서 사이드. 듣도 보도 못했던 개념들을 막 뽑아가지고 막 스터디를 하시더라고요. 할 수 있으면 해도 되는데 정말 뼈골을 다 빼먹어요. 너무 힘들어. 안색이 막 분명히 23살인데 막 20대 후반이 되어 있고 우리 반쪽 되어 있는 걸 많이 봤어요. 그래서 왜 저렇게 얼굴이 변했지 하니까 주어진 텍스트만 봤을 땐 그렇게 얼굴이 상이 바뀔 수가 없어요. 근데 이제 이 상이 바뀌는 거는 굉장히 엄청나게 사이드를 뭔가 뒤졌다는 소리거든요. 그러니까 초조생들의 경우는 그렇게 하면 너무 오래 걸리시니까 일단 주어진 시중에 그냥 안전하다고 어느 정도 여겨지는 텍스트를 먼저 확실하게 정복을 하고 그 다음에 나는 더 할 게 없다. 그럴 때 이제 사이드를 뒤져서 가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시중에 돌고 있는 그냥 기본적인 텍스트라도 정확하게 서술할 수 있다 그러면 커트라인은 넘어갈 수가 있어요. 근데 우리 수석은 물론 못하겠죠. 수석은 못하는데 커트라인을 벗어나서 합격을 할 수는 있거든요. 정확하게 자꾸 쓰는 연습을 해줄 수만 있다면 그러니까 너무 그렇게 이제 불안해하거나 긴장하지 마시고 기본적인 자료를 기준으로 해서 공부하셨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되게 반복적으로 많이 드립니다. 이게 많이 겪다 보니까 그 다음에 가정과 교육론은 아시다시피 이윤숙 교수님의 가정과 교육의 이론과 실제 되게 두꺼운 우리 그냥 정말 주교재 같은 책들이 있죠. 요거인데 요거 갖고 요즘 안 돼가지고 가정과 교육론 최정윤 교수님의 책을 병행을 하고 있는데 작년 문제는 조금 정말 너무 진짜 좀 심각했어요. 이 출처를 가정과 수업 방법과 수업 실현에서 몰아서 냈어요. 그러니까 한 책에서 몰아서 냈기 때문에 이게 지금 수업 실현 책이다 보니까 안 봤던 분들이 많았거든요. 특정 학교는 봤겠지만 또 안 봤던 분들이 대체적으로 많았다 보니까 한 2문제 정도는 여기서 밖에 볼 수 없는, 다른 교재에서 볼 수 없는 상태여서 좀 문제가 되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우리는 어쩔 수 없다. 그냥 3권에 대해서는 다 보자. 설마 여기다가 유태명 교수님의 그 하드카바까지 끼면은 미치겠죠? 근데 그 책은 설마 안 나올 거다라고 믿고 일단 3권까지만 이렇게 정리를 하자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게 드렸고요. 여기 부연 설명해 놓은 것처럼 너무 좋은 책들이 많이 있는데 지명 관계상 올리지 못했고 저희 뭐 궁금하시면 교재 뒤에 출처 많이 있으니까 확인하셔도 좋겠습니다. 그다음 교과서 내용 들어가 있는데 지금 뭐 2015 개정으로 이제 거의 학교 현장에서 들어가고 있으니까 교과서 2015 보시면 되는데요. 여기 나와 있는 것 중 12종 다 보실 필요가 없고 내가 좋아하는 도안이 마음에 드는 거 내가 봤을 때 신나는 교과서가 가장 좋은 교과서 같습니다. 내가 재밌게 읽을 수 있는 거를 한 2권 정도 고르셔서 읽어보시면 되겠고요. 실업계 교과서는 한때 뭐 뜬바닥 구조라든지 이런 식으로 이렇게 잘 안 나오는 전공서에 안 나오는 내용들이 곧잘 뭐 실업계 교과서에서 등장을 해가지고 또 실업계 교과서를 다 뒤져서 봐야 되나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들 많이 있었긴 했는데 올해 하나도 안 나왔어요. 그때 이게 분위기가 많이 다른데 또 그 한 문제를 건지기 위해서 보기는 좀 무리수가 있잖아요. 이게 보실 수 있으면 보시되 나중에 봐라. 항상 이거 먼저 큰 거 먼저 하고 나중에 여유가 될 때 문풀이나 뭐고 때 찍어가면서 뒤에 색인 부분 찾아보기 위해서 그 단어들이 많이 나오죠. 그걸 차라리 그거 찍어가면서 공부하시는 것도 요령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기타 뭐 각종 사이트 참고할 수 있는 거 실어드렸고요. 자, 여기까지는 기초적인 얘기를 드렸고 그다음에 시험 대비 요령 조금 잔소리가 될 수도 있는 내용들인데 잠깐 이제 해드리고 갈게요. 지금 수업을 들으시는 분들 중에 직강생분들은 거의 초수가 많겠지만 인강생분들은 재수생들이 이제 대부분이실 거예요, 거의가. 그래서 이렇게 대비 요령을 초수와 재수로 나누어 가지고 이렇게 같이 좀 나눠서 기술을 해드렸습니다. 일단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초수생들의 경우에 특히 아직 학생분들이라면 대학교의 수업을 잘 활용을 하시는 게 유리하다. 그래서 수강을 할 때 특히 서양 우복 구성, 한복 구성 이런 것들을 다들 기피를 많이 하잖아요. 근데 여유가 있다면은 막 지금 졸업을 해야 되는데 교생도 가야 되는 와중이라면 조금 부담이 되겠지만 이렇게 아직 부담되지 않으신다면 의복 구성을 좀 듣고 오시는 것도 자신감이 많이 붙을 수 있을 것 같으니까 그렇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아까 말한 것처럼 가족 복지 파트라든지 가게 재무 파트라든지 이런 거 애매한 파트들은 듣고 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상반기, 하반기 정도로 나눠서 좀 기술을 해드렸는데, 아까도 제가 잠깐 이제 서술형 답안 작성에 대한 얘기도 해드렸지만, 상반기는 저희가 이렇게 이론반으로 쭉 진행이 되잖아요. 이론 들으실 때, 하나하나 이해 일단 하시고, 그다음에 복습을 전공서로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지금 파트별로 한 2권 정도씩 소개를 해드렸는데, 읽으시는 거랑 안 읽으시는 거랑 사실은 좀 차이가 있어요. 근데 안 읽어도 합격을 했다라고 하는 분들이 매우 많습니다. 사실 매우 많기도 한데, 제 생각에 여유가 된다면, 지금 1월 달부터 시작을 하시는 거잖아요. 된다면, 읽어주는 것도 좀 좋다. 근데, 요령이 있는 것 같아요. 이거 따로 이제 수업 듣고 나서 복습을 딱 따로 하고, 다시 또 전공서를 딱 펴요. 딱 덮어요. 남는 게 없어요. 시간을 억수로 들었는데, 덮고 나니 생각나는 것도 없고, 너무 허무한 거예요. 막 진짜 괜히 봤나? 이런 생각 많이 들거든요. 그래서 저는 저 스타일은 어떻게 하느냐, 수업을 먼저 듣고, 소수라면 예습을 별로 권장하지 않아요. 저는 그냥 수업을 편안하게 듣고, 그다음에 이제 복습을 이제 하는 겁니다. 복습을 할 때 이렇게 학습 이론 지금 설명 들었던 거 다시 쭉 복습을 한 다음에 이해를 하고, 되도록이면 이해가 안 되는 거는 수업 시간은 끝나고 바로 현장에서 이해까지는 해결을 하고 귀가를 하신 다음에 복습을 이제 하시는 거예요. 하실 때 전공서를 밑에 깔고, 학습 이론 깔고, 이거 교재 위에 딱 얹고, 이거 먼저 읽고, 전공서 읽고. 그리고, 그렇지. 이게 중요한 맥락인데, 전공서 이렇게 설명이 있네. 보다 보니까 이런 거는 선생님이 안 써줬는데, 이런 것도 좀 넣어주면 좋을 것 같은데, 이런 건 내가 여기다 적고, 이렇게. 내용이 되게 많은데, 그럼 포스트잇으로 붙이고 해서, 이거를 그때까지 정리를 해놓으시면 암기를 3번 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 와중에 나도 모르게 외워지는 부분도 굉장히 많으세요. 우리 공부는요, 많이 보고 많이 쓰는 게 최고입니다. 그래서 요 이론반을 하면서도 그렇게 복습을 벌써 3번을 할 거고, 그다음에 이제 매회 테스트를 할 거예요. 오늘 테스트가 없었었는데, 수업이 딱 12시 시작을 하면은 12시부터 12시 20분까지 10문제의 테스트를 해요. 그 다음에 바로 해설에 들어갑니다. 그럼 공부를 해가지고 오셔야겠죠. 그러니까 최소 수요일이나 정 안 되면 목요일 아침에라도 공부를 하고 오셔야, 그럼 복습을 4번 하는 거죠. 그럼 안 외워질래야 안 외워질 수가 없거든요. 그리고 저 검사도 해요. 오늘 지금 명단 좀 있으면 올라올 거예요. 명단 올라오면은 이렇게 쫙 순번을 정할 거예요. 그래서 이거 한 번에 매일 다 해드릴 수는 없는데, 이렇게 3등분 정도로 해가지고, 1번부터 10번까지 남으세요. 그러면은 쫙 남으셔야 돼요. 그리고 답안지를 보여주셔야 돼요. 이렇게. 그러니까 공부를 해갖고 오셔야겠죠. 공부를 해갖고 오셔야 되고, 답안지를 봐드리는 이유는 왜 봐드리는 거냐 하면은, 서술이 혹시라도 이제 어떻게 썼는지 알 수가 없는데, 공부할 때부터 제대로 시작을 하면 나중에 수월하거든요. 옛날에는 문풀 때부터 봐드리기도 했었었는데, 이론반 때부터 하는 게 빠를 것 같아서 지금 이제 미리미리 보고 가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난 하고 싶지 않다 그러면은 안 하셔도 되기는 해요. 근데 되도록이면 남으셔야 되겠죠. 명단을 붙여놓을 거니까. 남으시고, 그리고 저희 수업 끝나면은 질문이 되게 많이 길게 서 있는 경우가 있는데, 차라리 이렇게 테스트를 점검할 때 질문을 받을까 싶기도 해요. 그러니까 소수 질문인 경우 되게 짧은 질문은 바로바로 해도 되는데, 질문을 많이 갖고 오시는 분들이 있으세요. 그러면은 뒤에 분들이 기다리다 지쳐서 가시거든요. 정말 1시간씩 대기를 해야 되는 경우도 있어요. 질문을 하기 위해서. 너무 지장이 많아서, 한두 개 정도는 바로 즉석에서 받고, 그 다음에는 자기 순번 돌아왔을 때 쌓아놓고 질문 한꺼번에 하는 걸로 해서 조금 더 원활하게 수업 운행하려고 하는 부분이 있으니까, 그렇게 이제 전공을 정리를 하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그리고 저희가 지금 이론반을 어떻게 구성했냐면, 제일 앞에 가족생활을 배치를 했는데, 쉽고 재미있어서 배치한 것도 있지만, 가족생활을 먼저 해놔야 그 다음에 주 파트하고 소비 파트를 할 수가 있거든요. 기본적으로 가족생활 주기라고 하는 개념이 들어가 있어야 그 다음에 주나 소비가 진행이 가능하기 때문에 3주 해가지고 9주를 좀 잡아놓은 이유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식생활을 들어가게 되는데, 식생활을 의생활보다 먼저 놓은 이유는
각종 화학식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그럼 화학에 대한 어느 정도의 감을 좀 익히고 나면은 이게 의상을 들어갔을 때 매우 좀 수월한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순서로 이렇게 잡아놓은 건데 특히 지금 문과에서 오신 분들은 요 시카고 의를 좀 어려워하세요. 화학식 나오면 너무 힘들다 그러시는데 임용고시에 나오는 정도까지만 저희는 하지 막 깊게 안 하니까 문이과 별로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래서 편안하게 진행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교육과정 교육론 그래서 마무리를 할 거라는 거 미리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중에 이제 문제풀이하고 모의고사 들어갈 건데 문제풀이할 때는 이제 요 학원 교재로 예습을 하시고 오라고 전 권장을 해드려요. 그러니까 여기다가 단권화를 했겠죠. 전공서 보고 막 첨가해놓고 막 필기다 해놨을 거잖아요. 그러면 이번에 가족상화 테스트를 할 거다. 그러면 이거 하나 딱 보고 오시는 거예요. 그럼 처음 보시려면 이거 한 이틀 걸리실 거예요. 아마 복습할 때. 이틀 정도 걸려서 테스트를 막 풀어요. 되게 많이 맞을 것 같죠? 근데 이제 막 반타작해요. 막 내가 미친 거 아니야? 내가 뭐 했던 거야? 막 온갖 정말 자학을 하고 시대에 빠지고 그러는데 괜찮아요. 그냥 다 틀려도 돼요. 그 다음에 복습을 하시면 되는데 복습할 때는 전공서로 하시는 게 좋아요. 전공서로 했어서 개념이 잘못 잡힌 건지 개념은 얼핏 알았는데 표현이 안 된 건지 요목조목 이제 파악하셔서 다시 잡아주는 과정을 이제 문제풀이반 때 이제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모의고사반 가게 되면 이제 파트별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한꺼번에 짬뽕으로 딱 들어가니까 진짜 점수가 되게 안 나와요. 점수가 그렇게 안 나올 수가 없어요. 또 실망하지 마시고 그냥 나는 하던 대로 가족, 주, 소비 순서 정해서 계속 돌리시면 되는데 되게 신기한 게 처음에는 이론만 때 이거 한 권 복습할 때 3, 4일 걸리거든요. 문풀 때 이틀 걸리거든요. 모고 때 3시간, 4시간으로 마무리 지을 수가 있어요. 이거 하나 보는데 4시간 정도면 다 봐요. 하루에 모든 파트를 다 돌리시는 분도 있어요. 너무 심하죠? 한 3일 정도 평균, 3일 정도 하면은 막 돌릴 수 있어서 저희가 보통 뭐 6회독, 5회독 이렇게 말합니다. 5회독 하면 된다, 6회독 하면 된다. 근데 하다 보면은요, 되게 신기한 게 되게 더디거든요, 처음에는. 이걸 언제 다 정리하지 하는데, 하다 보면 갑자기 계단식으로 확 상승할 때가 와요. 갑자기 폭발적으로 암기가 돼요. 이 얘기하면 다 그래요. 선생님, 거짓말인 줄 알았어요. 위로의 말씀인 줄 알았어요. 그랬는데, 다 9월달 되잖아요. 정말 경험했어요. 라는 얘기 되게 많이 들어요. 정말 우리는 머리가 보통 머리들이 아니신 것 같아요. 근데 대신에 슬럼프가 좀 올 수는 있어요. 문풀 들어갈 때 확 실망하고, 막 이제 또 오랜만에 돌리는 파트는 기억이 하나도 안 나거든요. 또 막 자괴감에 빠졌다가 그래도 계속 하셔야 돼요. 손을 놓으면 절대 안 되고, 임용고시는 일주일 놓으면 바보 되는 공부예요. 일주일 방황하고 오시면 큰일 나요. 하루 방황까지는 봐줄 건데, 내가 봐주는 게 아니라 머리가 안 봐줘요. 백지 상태가 돼요. 로크가 말했던 백지 이론처럼 싹 백지가 돼가지고 새로 공부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방황을 할 수는 있는데 책 붙들고 방황해라. 어차피 바로 오라는 회사 없으면 이거 붙들고 방황해라. 라고 말씀을 꼭 드리고 싶어요. 그렇게 하다 보면은 막 공부도 되게 안 되고 집중도 되게 안 되고 막 몸은 아프고 막 그래도 갑자기 다시 회복이 될 때는 언제 그랬냐는 듯이 팍 뛰어오르거든요. 근데 요걸 잘 견디느냐, 못 견디느냐, 공부를 잘하느냐, 못하느냐 문제가 아니더라고요. 요거는요, 진짜 지력의 문제가 아니고 인내와 끈기의 문제가 돼요. 그때. 그리고 체력의 문제가 되는데 특히 선생님들이 1월 달에 지금 시작을 하고 계셔서 체력이 조금 더 3월 달에 시작하시는 분들에 비해서 9월 달쯤 되면은 이렇게 소진된다라고 느껴질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영양제, 밥, 새끼 꼭 챙겨 먹어야 되고 절대 밤을 새시면 안 돼요. 술 자시고 막 이렇게 밤 가끔 새주더라고요. 기분 좋다고 한번 해주면은 며칠째 고생하시니까 무리해서 놀지 말고 적당선에서 그 조절을 좀 해주시면서 가시면 됩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제 실수하지 않게 내가 뭘 실수하는지 점검 들어가는 거 그게 초수생들한테 가장 관건이 돼요. 의외로 실수를 되게 많이 합니다. 문제 잘못 읽고 시간 배분 잘못하고 이게 굉장히 큰 요소가 되는데 심각하게는 5점 차이까지 나요. 지금 0.1점 차이로도 떨어지고 붙고를 반복하는데 다 아는 거를 실수해서 5점으로 차이가 난다 그러면 이거는 사람이 되게 일단은 회복이 안 돼요, 마음이.
그죠? 내가 열심히 했는데 막 좀 아쉽게 떨어졌다 그러면 차라리 내년은 열심히 해봐야지가 되는데 이게 너무 실수를 많이 해버리면 들어눕더라고요, 사람들이 그냥 막. 그러니까 그런 실수를 막판에 잡으시면 돼요. 한 달 전부터는 이제. 근데 지금부터 외울 때부터 정확하게 외우고 가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재수생분들의 경우인데요. 재수생들의 경우는 아무래도 이제 발표가 딱 나는 순간부터 마음을 굉장히 많이 다운이 되세요. 그러니까 지금 나오신 분들은 제가 보기엔 진짜 대단한 분이세요. 이게 재수생분들이 1월 달부터 공부한다라는 게 진짜 쉬운 게 아니고 3월 달부터 돼야 좀 회복이 되거든요. 근데 1월 달부터 오신 분들은 진짜 제가 봤을 때는 그 정신력도 강하시고 잘하실 수 있는 분들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제 그 연락들이 좀 많이 왔었어요. 재수생분들 이제 다시 공부하고 싶은데 뭐부터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라는 전화를 많이 받았는데 복귀가 먼저란 생각을 저는 늘 합니다. 이미 시험을 봐봤잖아요. 내가 이제 몇 점 차이로 떨어진지 알고 있을 텐데 답안을 최대한 복기를 해보다 복기가 안 되면 교육청에 가서 자신의 답안지를 확인하고 오셔더라도 반드시 봐야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은 워낙 사이드 문제, 어려웠던 문제를 틀린 건 어쩔 수 없어요. 다시 공부하시면 되는데 예를 들어서 조망 수용 능력 이런 것들도 막상 쓰라 그랬을 때 약간의 감정이 발생할 수도 있거든요. 그런 걸 내가 다 맞았다라고 막연하게 생각하고 그냥 가는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쉬운 개념들도 맞췄는지 못 맞췄는지 어느 정도까지 틀렸는지 이런 것들을 다 점검을 하고 가셔야 되거든요. 그걸 점검하시고 나면은 수업을 듣거나 수업 안 들어도 혼자 자습하실 때 관점이 많이 달라지시더라고요. 복기를 안 하는 거는 그냥 어떤 느낌이냐면은 아 내가 들었던 거 또 듣네, 봤던 책 또 보네 이런 느낌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약간 매너리즘에 빠질 수도 있어요. 나 이거 다 아는 건데 약간 지루하기도 하고 작년엔 되게 재밌었는데 들었던 거 또 들은 것 같고 좀 딴 생각도 났다가 좀 이렇게 막 그러거든요. 근데 복기를 하고 나면 어떤 생각이 드냐면 되게 쉬운 보존 개념인데 막상 쓰라고 그러니까 키워드가 많이 빠져 있는 거예요. 내가 아는 게 아닌 게 아니구나. 그리고 쉬워 보여도 개념 쓰는 게 사실 제일 어려운 문제예요. 제가 봤을 땐 특성보다 개념 쓰는 게 제일 까다로운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대체 어떤 키워드가 들어가야 만점을 받을 수 있을까? 그러니까 시험이 어렵게 나올수록 어려운 걸 맞추려고 하는 건 어려운 거예요. 쉬운 걸 완벽하게 맞춰줘야 더 승산이 있거든요. 그러려면 내가 정확하게 키워드를 외워줘야 되는데 복기를 한 경우에는 그게 더 관심 있게 봐지게 되는 부분들이 아무래도 있더라고요. 그리고 서술을 술렁술렁 하는 분들 굉장히 많으세요. 특히 지금 객관식 시절 2007년 8년부터 아직까지 공부하시는 분들 계세요. 근데 이제 쭉 했던 건 아니고 중간중간 기간제 했다가 쉬었다 왔다 갔다 하시다가 다시 공부를 하시는 분들이 지금 되게 많으세요. 근데 그때 분들은 뭐가 있냐면 객관식이다 보니까 OX만 알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확하게 암기를 안 하는 버릇들이 다 계세요. 그래서 다시 재기를 했을 때 합격할 때 시간이 많이 걸렸어요. 제 경험으로는. 그래서 다시 오셨을 때 제가 그걸 많이 지적을 해드렸던 분이 이제 계셨었는데 선생님 답안 뭔가 조금 찜찜해요. 이거 더 많이 써야 돼요. 더 보완해야 돼요. 하면은 이제 이게 이해가 잘 안 되는 거예요. 자기는 다 쓴 것 같은 거죠. 자기가 느끼기에는 다 쓴 것 같은데 왜 자꾸 답안이 부족하다라고 할까? 나중에 이제 어떤 분들은 그런 분도 계시더라고요. 저 다 머리로 알아요, 선생님. 이 얘기는 이제 붙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분은 붙었어요. 이 대화 충분히 했고 안 좋은 사례를 그냥 왜 뒷담화 얘기 아니고 다 우리 공개했던 얘기용이라서 이분 붙은 분인데 저하고 긴밀한 대화를 많이 했는데 하는 얘기가 저 다 알아요 그러는 거예요. 머리로 다 아는데 왜 답안지가 이제 안 썼다 그러냐고. 그래서 머리로 아는데 쓰셔야죠. 이제 여기 써야 돼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게 확 이해가 안 오나 봐. 이게 감이 오는 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감이 안 오는 상태로 한 2년 간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걱정이 되는데 그래서 최후의 수단 선생님 복기를 좀 해보세요 그랬거든요. 근데 복기도 처음에 좀 약간 느낌이 약간 귀찮은 거 하시는 것 같았어요. 근데 좀 고민을 하다가 그 마지막 날 있죠. 확인할 수 있는 그 마지막 날에 헐레벌떡 가서 한번 봤대요. 그때 딱 눈에 보였다고 하더라고요. 너무 간단하더래요. 자기 자신의 답안지가 너무 간단해서 그 점수를 1점 차이로 떨어지셨는데 점수를 더 주고 싶어도 채점자 입장에서 더 줄 점수가 없더래요.
많이 써야 되는구나. 그때 느끼셨다고. 어쨌든 뭘 끄적거리는 게 많아야 이 점수라도 하나 더 줄 수가 있겠는데 너무 컴팩트한 거죠, 이제. 근데 물론 컴팩트해도 키워드가 제대로 들어가 있다면 합격하시는 분도 많아요. 근데 이제 키워드가 제대로 안 들어갔다는 소리기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주변 얹어머리 막 써놓고 엑기스 빠지고 막 이런 경우도 되게 많거든요. 근데 의외로 되게 많아요. 칸 채운다고. 그거 진짜 소비적인 거예요. 시간 부족한데. 그 칸 채우고 맞출 것도 아닌데. 시간만 보내는 거거든요. 자기 유로밖에 안 되니까 절대 그러시면 안 되는데, 또 그분이 다행히 그걸 느끼신 다음에, 그것도 이제 삼수를 다시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론보다는 자기가 쓰는 연습을 바로 하셨더라고요. 6월 달까지. 기출문제 놓고, 최근에 이제 한 4년 정도 거까지 놓고 다 쓰셨대요. 그러고 나니까 복귀가 거의 이제 나중에 또 하신 걸 보니까 거의 정확하게 쓰셨더라고요. 근데 기입 다 틀렸어요, 거의. 너무 기입은 사이드가 나오니까 맞출 수가 없는 거예요. 막 가족 사랑이나 이런 거 다 틀리시고 막 그랬는데 서술로는 거의 퍼펙트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안전하게 딱 합격으로 올라가더만요. 또 그게.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기입이 사이드로 나오더라도 서술로 완벽하게 쓰면 괜찮다. 아는 걸 정확하게 쓰고 실수하지 않고 완벽하게 기술하는 거는 매우 중요하다. 그러니까 나이 못 맞추는 거 맞추는 거보다는 내가 봤을 땐 나이 맞출 수 있는 거 더 완벽하게 맞추는 거, 이게 더 중요할 수 있다라는 얘기를 지금 또 한 번 더 해드립니다. 그래서 재수생분들은 복귀를 한번 하시고 새로운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수업을 듣거나 혹은 자습을 하시더라도 전공서를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예, 이미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나는 너무 많은 것을 보셔서 기존의 교재들보다는 조금 더 많은 걸 보고 싶다 하실 때에는 전공서 더 첨부하셔서 보시는 것들이 좀 도움이 되실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제가 좀 고민되는 게 뭐냐면은 기출 분석이에요. 저희가 지금 교재에다가 기출 분석을 껴서 진행을 하고 있는데 기출 분석 특강도 따로 마련을 해놓긴 해놨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제 주관입니다. 제 주관인데 기출 분석을 하는 이유는 임용고시 어느 정도의 난이도라든지 범주를 확인하기 위해서 라고 전 생각을 하고 있고요. 교재 속에다가 기출 문제를 넣는 이유는 이게 되게 추상적이잖아요. 정말 이론이라고 하는 게 너무 추상적인데 교수님들이 기출 문제를 다행히도 너무 잘 만들어 주셔가지고 어떨 때는 이 추상적인 이론이 기출 문제를 딱 봤을 때 하고 감이 되게 쉽게 탁탁 올 때가 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론을 한번 볼 때마다 적용을 한번 해가지고 기출로 뒤집어서 봤을 때 완벽한 이해를 도모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일부러 좀 교재가 복잡해 보이지만 여기다 같이 이제 삽입을 좀 한 거거든요. 근데 이제 선생님들이 기출 문제가 재출제 되거나 아니면 기출의 객관식 지문 중에서 살짝 이렇게 뭐 영역행위란 단어가 좀 튀어나왔는데 이렇게 시험에 나왔다. 뭐 이러면 지문을 정말 깨알같이 봐야 될 것 같은 거예요. 객관식 지문 중에 일부 용어가 기출이 됐다라는 그런 어떤 정보들이 있다 보니까 객관식으로 굉장히 많이 파시더라고요. 근데 그것도 해서 적중이 되면은 뭐 좋은데 너무 오래 붙들고 있지는 않았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하더라도 상반기에 하든지 아니면 최소 문풀 정도까지는 해서 끝내야 되는데 어떤 분은 모구 때까지도 그걸 많이 붙들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걱정이 좀 많이 되는 부분들이 있었거든요. 그리고 중요한 건 뭐냐면 객관식 지문에 깨알 같은 용어들이 나올까봐 막 기를 쓰고 봤다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데 정작 맞추냐? 그러지도 못해요. 왜냐하면 이게 눈에 사람은 뭐냐면 아는 것만큼 보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정보가 익숙하지 않은 거 안 들어와요, 잘. 그러니까 그걸 간파할 정도라면 이미 매우 고수인 거예요. 그 정도의 기출 분석을 하신다고 그런다면 삼수, 사수 하는데 막 진짜 안타깝게 떨어지고 날고 계시는 그런 분들의 경우에 그런 디테일한 기출 분석을 하면서 자, 맞춰보자만 이제 이런 게 되는 건데 초수나 재수까지는 제가 보기엔 굉장히 무리한 기출 분석의 방법이라는 생각이 개인적으로 드는데 제 생각에 다 맞는 건 아니니까는요. 그래서 저도 조심스럽기는 해요. 그래서 여기 이제 제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라는 거 좀 참고로 말씀을 드리겠고요. 작년에 제가 좀 느낀 게 올해 문제 되게 사이드로 많이 나오고 좀 어렵게 나왔잖아요. 근데 모고 때에 보면은 숨어있던 인강생들 중에서 소수가 직강으로 튀어나오세요. 근데 원래 인강생 분들이 점수가 되게 좋은 분들이 많이 숨어 계시거든요. 이게 직강생들이 아무래도 이제 시험 경험이 좀 적으신 분들이 더 많이 오다 보니까 인강생들이 굉장히 고수들이 많으세요. 근데 그런 고수들 중에서
난 더 열심히 하고 싶어 그래가지고 이렇게 직강으로 튀어나오시는 정말 소수의 분들이 있는데 작년에 서너 분 정도 계시더라고요. 서너 분. 느낀 게 진짜 초고수다. 너무 너무 잘하는 거예요. 진짜. 이거는 어떻게 공부를 했지? 너무 대단하더라고요. 근데 그분들 합격을 하면 저도 좀 물어보려고 그래요. 너무 대단한 분들이 계셨는데 좀 물어봐야겠다. 그래서 좀 더 소스를 좀 알려드릴 수 있도록 저도 제 기준인데 또 그런 분들 어떻게 하셨는지도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합격자 수기를 많이들 보실 거예요. 근데 거기서도 저는 많이 걱정이 되는 게 합격자 수기가 가정과 많이 안 올라가는 편일 거예요. 다른 교과보다. 이유가 뭐냐면 제가 부탁을 많이 드리거든요. 제발 수기 좀 많이 올려주세요. 못 올리겠대. 왜냐하면 기존에 올라가 있는 수기들이 너무 정형화된 스탠다드한 정말 체계적이고 차곡차곡 이렇게 막 하신 분들이 많이 올리다 보니까 자기는 공부를 안 했다는 거죠. 직관적으로 공부한 분도 많고 공부 기간이 짧았던 분도 많고 자기는 공부를 그렇게 하지 않았는데 저런 수기들이 많이 올라와 있으니 자기처럼 공부한 걸 올렸을 때 피해가 갈까봐 못 올리겠다는 거예요. 저렇게 공부해도 돼? 이러는 사람이 있었을 때 자기는 붙었지만 따라한 사람들이 못 붙으면 어떡하냐 이거예요. 생각보다 되게 다양한 케이스들이 있다라는 거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수기에 올라가는 경우는 정말 스탠다드 하신 분들이 아무래도 좀 자신감 있게 아무래도 올리게 되는 것 같아요. 그게 정석. 사실은 그게 정석이긴 해요. 맞는 말이에요. 가장 안전한 정석? 이게 맞기도 맞고요. 근데 사람마다 다 이게 케이스 바이 케이스잖아요. 각자 성격과 이게 다 다르다 보니까, 그게 꼭 정답은 아니니 참고는 하시되, 나만의 공부 방법은 내가 찾을 수 있다. 근데 공부는 해봐야 알아요. 근데 막 열심히 하다 보면은 내가 공부를 어떻게 해야겠다라는 게 나중에 보이는데 공부를 시작하기도 전에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됩니까? 라고 이제 너무 지나치게 탐색하는 거는 오히려 좋지 못하다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들어서 마치 산을 올라갈 때도 밑에서 바라보는 거는 많이 안 보이잖아요. 근데 중턱 좀 올라가면 되게 많이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공부를 좀 끌어올리셔야 이게 좀 보이는 게 다르거든요. 그때까지는 내가 잘 가는지 못 가는지 몰라요. 그냥 막 올라가는 거예요, 산을. 그게 되게 힘들죠. 내가 잘하는지도 모르겠고, 그냥 못하는지도 모르겠고, 그냥 막 주어진 대로 막 닥치는 대로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숲길을 걸어 나가서 약간 이렇게 시야가 터진 곳까지 올라오면은, 좀 보여요. 그때 좀 자신감이 생기면서 감이 오시거든요. 그때까지는 좀 참아야 된다. 라는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잔소리 너무 많이 한 것 같아요. 여기까지 일단 말씀을 드렸고요. 좀 쉬었다가 1시부터 본 수업을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처음 오신 분들 많으셔가지고 교사관리 카드 이거 드렸는데 쉬는 시간 동안에 작성해 주십시오. 어떤 분들이 오셨는지 제가 좀 참고로 해서 강의할 때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1시부터 다시 시작하겠습니다.